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전략과 업종별 시장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영국이 1925년 근본위 제도로 복귀하면서 이제 전 세계 금융 질서를 움직이는 거는 우리 넷이야. 우리 넷만 합의가 되면 다 잘 되는 거야.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영국이 우리가 승전국인데도 경제가 좀 어렵다.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 그러면 프랑스하고 미국이 금리를 좀 낮춰주지. 그러면 금이 영국으로 갈 거 아니야. 그리고 독일 너는 아무리 물건 잘 만들지만 수출 좀 그만해. 네가 수출하는 바람에 영국이 힘들잖아. 하는 이야기들을 이 네 사람이 정했어요. 지네들이 뭔데?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인류가 저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 금리를 약간 낮춰준 것이 주가 폭등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나는데 하나의 기폭제가 됩니다. 삼프로TV 중역회의, 오늘도 중앙은행의 역사 아주 흥미롭고 아주 재밌게 쉽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실 차현진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아주 재밌는 토막 상식까지 함께 또 배워보지 않았습니까? 역사 이야기가 네. 기본적으로 남의 이야기니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이건 약간 우리 잘된 이야기든 망한 이야기든 약간 우리 얘기 아니에요? 한국은행인데. 네. 자, 여튼 한국은행, 아직은 이제 한국은행이라는 이름이 붙지 못한 당연히 조선은행이겠죠? 네. 네, 조선은행의 이야기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어디 일단 한번 지난 시간 정리를 해주시는군요. 네. 지난 시간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까지 우리 어디까지 왔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뒤늦게 합류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지금까지의 이야기. 1910년 재밌지.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으로 시작한 구한국은행이 조선은행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때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상업은행 겸 발권은행 기능을 했었는데 만들어진 지 뭐 5년도 되기 전인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면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조선은행이 변질을 한다. 그래서 조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만주에 가서 더 큰 일을 하라. 이러는 부추김을 받아서 탈조 입만 조선을 떠나 만주로 간다 하는 이제 뻔뿌지를 당했다. 그리고 정부 지시에 의해서 데라우치 총리, 쇼다 대장상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만주로 진출한 다음에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거기에 도취가 돼가지고 스스로 간이 배 바깥으로 나와서 조그만 조선이 만주를 휘어잡겠다고 조선은행의 일개 이사가 만주의 군부랑 결탁을 해서 만주 전체를 근본위 제도로 내가 만든 조선은행권으로 안반 그냥 막 분탕질을 치겠다 하는 정도로 조선은행이 일탈을 했었다. 그때 사고를 좀 쳤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1925년에 조선은행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절반으로 감자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겼는지가 이제 오늘 또 다뤄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당시에 조선은행의 파산 위기는 정부와 조선은행의 합작품이었다. 도대체 누가 형과 아우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잘못을 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일본의 정치 제도, 뭐 헌법 논쟁까지 다뤘는데 네. 오늘은 좀 더 정상으로 돌아와서 네. 경제 이야기에 집중해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한국에게 조선은행의 일탈이 주는 교훈이 뭐냐? 그래서 중앙은행의 감자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무슨 네. 의미가 있고 중앙은행의 대외 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떻게 컨트롤되어야 하는가는 중요한 아유, 중앙은행 예. 감자를 우리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데 김프로께서 하셨는데 네. 중앙은행이 자본금이 있어야 돼? 그러게요. 자본금이 왜 필요한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은행이 뭐 감자가 뭐 자본 잠식을 했든 뭐 했든 그게 뭐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중앙은행한테도 뭐 자본금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중앙은행은 법인이잖아. 법인은 자본금이 곧 인격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이 잠식되면 그걸로 끝나고 파산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상법에도 그래서 329조에 한 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다. 그래서 일단 자본의 가치가 100원보다는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법인인 이상 네. 자본금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무슨 소리야. 중앙은행은 그 자체가 발권 기관이기 때문에 음. 없으면 지돈 찍어서 주문 그만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없어도 돼.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무자본 특수법인 아닙니까? 그죠? 아, 한국은행은 그래요? 우리나라는 예, 설립 자본금 빵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아. 그리고 또 근본위 제도도 아니고 현대의 그 불태환 화폐 제도에서는 논리적으로도 중앙은행은 자본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중앙은행이 불태환 화폐를 찍는데 중앙은행의 자본금은 그럼 누가 냅니까? 존재하고 난 다음에 만들기 시작하는 게 화폐인데, 그죠? 빅뱅 그래요. 이전에 그쵸. 뭐 근본이 재면은 금이 있어야 필요하네요. 된다는데. 금이 있어야 돼. 금이 예. 창고에 있어야 되는데. 예. 금고의 차. 예. 금을 창고에 근본으로 넣지 해서 내야 되니까. 예. 근데 불태환 화폐 제도에서는 불태환 화폐는 금과 무관하게 찍고 싶으면 찍는 거죠. 예. 중앙은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중앙은행이 만드는 게 불태환 화폐인데 그럼 중앙은행의 자본금은 뭘로 모으냐 이거죠. 그러네. 중앙은행이 있기 전에 그럼 불태환 화폐는 어떻게 모으냐.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모순이다. 그렇지. 이제 이렇게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신은 그래서 누가 만들었어요라는 거죠. 이제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본금 약간은 그거는 근본위 시대의 그 퇴화된 흔적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중앙은행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본금이 없는 조직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자본금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그죠? 교황청, 교황청이 무슨 뭐 교황님이 뭐 자본금 갖고 만든 데는 아니고 또 가계도 그래요. 가족은 뭐 혼인, 출산, 사망, 뭐 분가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해체가 되기도 하지만 패밀리가 아닌 하우스홀드, 가계 부문이라고 할 때 가계는 그거는 자본금은 없는 거죠. 그냥 노동력을 기업에다 제공을 하고 돈을 임금을 받아서 소비하는 주체지. 뭐 살다 보면 뭐 집 사고 뭐 애 학교 보내고 하는 바람에 빚은 질 수 있지만 네. 빚이 좀 많다고 해서 그 가정이 해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기업은 자본 잠식이 되면 해체가 되는데 네, 네. 가게는 해체가 안 되죠. 그래서 정부나 교황청이나 가게 같은 건 자본금이 없는 게 당연한데 근데 자본이 없으면 가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교황청 가게는 그래 좋아. 네. 니네들은 법인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굳이 중앙은행은 법인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자본금은 갖춰야 되고 어느 정도 적정량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뭔 소리야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축통화국가의 그 이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22 지난달인가 발표된 대차 대조표인데 자산 대비 각국 뭐 19개인가요? 그 회원국한테 십시일반으로 걷어들인 자본금이 네. 자산에 비해서 1.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비율이 50배가 넘는 거죠. 일반 기업이나 일반 은행 같으면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건데 아니, 중앙은행이니까 특히 기축통화국가니까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돼라고 세계인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인들도 네. 그렇고. 중앙은행의 자산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죠? 대출해주고 받은 대출 자산 또는 외환 보유액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예. 오늘부터 우리 중앙은행 안 할래? 예. 우리 이제 정리할 거야라고 하면 다 이제 우리한테 빌려간 거 갖고 예. 와라고 할 때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자산일 텐데. 그렇죠. 대출 채권. 뭐 신한은행에 빌려준 돈, 하나은행에 빌려준 돈. 중앙은행이 신한은행, 하나은행에도 돈을 빌려줘요. 그렇죠. 한국은행도 시중은행에 대출해 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풀리는 시중은행들은 거아니겠어요? 예금 받은 걸로 대출해 주는 거 아닌가요? 한국은행이 아니, 그 시중은행들이 예. 한국은행이랑 거래를 많이 하나 봐요. 많이 하죠. 그 지금 돈 대출이 빌려다 지금- 쓰는 거구나, 한국은행에서. 예. 음. 코로나 예금 때문에 받아다 많이 뭐해? 들긴 했는데. 예. 기축통화국가는 그러니까 네. 자본금 같은 거 필요 없어. 음. 뭐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유력한데 거기에 끼어가지고 이스라엘, 태국, 엘살바도르 뭐 이밖에 무슨 뭐 저 중남미 국가들 많은데 네. 이런 나라들도 자본금이 없어요. 여기가 태국 중앙은행 지난 2021년 9월 9일 날 발표한 대체 대조표를 보면 글씨가 좀 작긴 이니셜 합니다만. 캐피탈이 네. 2천만 바트인가? 네. 음. 2천만 바트. 2천만 바트인데 네. 그동안 한 50년 동안 장사를 해오는 동안에 자본 잠식이 지금 1조 바트가 넘어요. 마이너스예요. 네. 이거 지금 50년째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태국 사람 아무도 don't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 나라에서는. 네. 음. 그러니까 태국이 있고 이스라엘도 여기 보면 초기 자본금 납입 자본금은 이거 100만 단위니까 뭐 39억 한 40억 정도 됐는데 자본 잠식이 이게 700억 700억 정도 돼가지고 지금 자본 잠식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60년째 마이너스 자본금입니다. 비트코인을 화폐로 쓴다는 엘살바도르 여기는 달러화가 됐기 때문에 뭐 생각할 도 화폐가 없고 없구나. 자본금 가치 뭐 빵이네요. 뭐 제로로 돼 있죠. 뭐 이런 나라들도 있고 그런데 네. 그래서 기축 ECB 같은 기축통화 중앙은행도 그렇고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뭐 태국 이런 나라들도 그렇고 심지어 자본금이 모자라다 못해 마이너스인 중앙은행도 있는데 그거 좀 마이너스까지 가면 좀 곤란할 것 같고 네. 그러면 몇 프로가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BIS 8% 같이 중앙은행에 적용해야 될 비율이 있어?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발표됐는데 중앙은행은 그 적정 자본금이라는 게 없다는 것이 지금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뭐 거의 공통된 의견인데 네. 그래도 남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조금은 좀 있는 척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한국은행은 지금 지난달에 발표한 대체 대조표를 보면 네. 자산 대비 납입 자본금은 없지만 이익잉여금을 적립해 놓고 배분을 하지 않고 내부 유보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4.3% 정도 되니까 중앙은행으로서는 상당히 견실한 편입니다. 이게 10년 전인데요. 네. 이거 제가 자랑스럽게 한 일이라서 지금 자랑 아, 삼아서 그렇습니까? 통잡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 중앙은행들을 놓고 보니까 자본금이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 유난히 낮았어요. 대만은 5.4%, 네덜란드 5.4%, 핀란드 4.7%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1.4%였고 5년간 평균을 보더라도 너무 낮은데 네. 이러다가는 옛날의 조선은행, 지금의 이스라엘 내지는 태국처럼 되는 거 아니야? 아. 하고 한국은행이 내부적으로 겁을 좀 덜컥 먹었습니다. 이게 좀 이제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2011년에 한국은행법을 고쳐가지고 내부 유보를 좀 높였는데 네. 그 작업에 제가 사실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 한국은행이 50년에 만들어질 때는 내부 유보율을 25%로 만들었었는데 5.16 나고 난 다음에 고도성장 사회로 가면서 그 한국은행 뭐 내부 유보를 못토로 해 그거 있는 돈 재정자금으로 빨리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정부가 지출해야지 해서 그 내부 유보율을 5%로 낮췄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석유 파동이 나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파산하기 직전이 돼가지고 한국은행이 한 10% 좀 높이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은행의 자본 비율이 좀 낮아졌거든요. 한국은행이 예, 돈을 벌어야 내부 유보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럴 거 예.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은행이 돈을 번다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뭐 해서 어떻게 돈을 대출. 벌어요? 은행에 대출해서 대출해도 예, 이자 100을 받겠죠. 대출해주고 이자 5를 받아서 오 수입이 생기는 거죠. 은행들한테 대출해주고. 네네, 예, 5, 6 이렇게 생기는 것이고요. 아까도 외환보유액에 대한 이자도 있죠. 그렇죠. 채권 외환보유에서도 이자라든지 이자를 뭐. 지고 있고. 근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거는 환율이에요. 환율. 그렇죠. 한국은행이 지금 외환보유액이 세계에서 7위인데 음. 환율이 조금 올라가지고
1,000원이 뭐 1,000원이 그렇겠죠. 2,000원이 되면 원화로 평가한 가치가 확 오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익이 근데 많이 그것도 생긴 것처럼. 그렇더군요. 우리가 외환보유액 하면 원화 환산으로는 발표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4,500억 달러 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달러 강세가 되면 외환보유액이 달러 표시로 줄어들더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달러화로 돼 예, 있는 예. 것도 있고 네. 유로화로 돼 있는 그렇죠, 것도 예. 있잖아. 아.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되면 나머지 비달러 자산이 줄어드는 거야. 네. 그래서 맞습니다. 통안에서 발표하는 예. 달러 텀에 달러 기준의 외환보유액이 달러 강세 시에 줄어들더군요. 예,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이 늘고 줄고 또는 이익이 늘고 줄고는 어떻게 보면 오로지 환율에 예, 환율에 따라- 영향을 받고 그 자체가 회계 숫자 노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음.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조선은행처럼 자본 잠시까지 가면 좀 곤란하긴 한데 에이, 뭐 그렇지 않은 이상, 뭐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그러니까 외환 문제지만 보유액이라고 하는 게 달러 표시로 우리 한국은행이 갖고 있으니 네, 이게 똑같은 금액을 갖고 있더라도 연초보다 연말에 네, 환율이 그러니까 외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예, 그걸 원화로 환산한 돈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마치 책상 서랍에 100달러 네. 넣어놨는데 1년 예. 후에 보니까 야 이게 달러 값이 올라서 좀 올랐네? 라고 네. 하면 이익 난 거고 예, 예, 가만히 100달러였는데 예, 달러 예. 값이 떨어지면 손해가 난 거니 예. 그 어떻게 보면 실생활하고 아무 아무 관계 관계가 없는 네. 뭐 저 회계 장난이라고 볼 수도 있는 네. 게 있어요. 예. 통화안정증권 통환채라는 건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달러를 우리가 수출이 너무 잘 돼서 예. 환율이 가만뒀다가는 뭐 1,100원에서 1,000원 되고 900원 되고 이렇게 네.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낮아지거나 예. 아니면 원화가 너무 강세가 돼서 그 수출이 그 다음에 더 안 되거나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가서 의제해서 그 달러를 사주죠. 돈을 찍어서 예, 돈을 찍어서 네. 그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달러를 사주면 네. 그 달러는 시중에서 사라지는 대신에 원화가 많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달러 양적 완화죠. 그러니까 음. 달러를 사주면서 돈이 풀렸는데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이게 금리가 거의 0%로 꼬라박고 또 뭐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채권을 될까 봐 발행해서 예. 유동성을 그때는 다시 흡수하고. 이제 저기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돈을 그 왜냐하면 제가 한참 이제 채권 저 비즈니스 할 때 국채보다 통환채를 더 많이 했거든 예전에. 예, 맞습니다. 예. 국채가 이렇게 큰 시장이 된 게 예. 많이 없었고. 그것도 98년에 제가 그렇죠. 통화안정증권이나 통환채 시장이 주로 2년짜리로 많이 예. 발행을 했는데 네, 네. 굉장히 많이 아, 있었죠. 거의 뭐 한국은행 거의 모든 일을 다 하셨군요. 그래서 통환채 얘기를 잠깐 하셨으니까 그런데 네. 실제로는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라고 하는 게 통환채를 찍어서 시중 자금을 끌어들인 이 원화를 네. 외환 시장에 가서 달러를 사들이는 거잖아요. 결국은 순서는 좀 다르지만 예, 본질은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예. 돈 찍어서 달러 사고 돈 찍은 만큼 통환채 네, 발행하는 거니까 예. 통환채 발행해서 걷어들인 시중 자금으로 네, 그렇게 볼 수 외환 있죠. 보유액을 예. 산다는 그렇죠. 예, 예. 그거하고 마찬가지. 네, 네. 그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제가 듣기로는 그 일을 네. 국채를 발행해서 예. 한다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국채 비율이 높고 그게 정부 부채로 잡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국채가 아닌 이름은 통환채로 찍지만 예. 결국은 이걸 정부 채권이든 중앙은행 채권이든 예. 그게 나라 채권이니 예. 그러니까 나라 빚이 얼마나 많냐 정리를 할 때도 예, 맞습니다. 이거를 예. 국채로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통환채로 예. 빼느냐에 따라서 예. 굉장히 개념이 달라져서 정부에서 부총리께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뛰어나다. 뭐 명목 GDP 대비 35% 지금 40% 가까이 갔을까? 35%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일본식으로 음. 통화 안정증권을 국채로 편입을 하면 우리나라도 50%가 확 올라가죠. 넘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절대 수치를 갖고 재정 건전성이 좋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그래도 일본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래도 뭐 일본보다는 낫죠. 일본은 뭐 100 훨씬 예, 넘어가니까. 예. 자본 비율, 중앙은행의 네. 자본 비율. 그 2011년에 하는법을 고쳐서 내부 유보율을 10%에서 30%로 3배로 늘렸는데 네. 그걸 제가 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국은행이 뭘 자본 비율을 그 신경 쓰고 네. 유보를 많이 하려고 그래. 아유, 뭐 왜 1950년대로 돌아가려고 그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20이나 연준이랑 달라가지고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환율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뭐 시장 개입을 하다 보니까
대차 대조표의 왼쪽 자산 쪽에 외화 자산이 92%고요. 원화 자산은 8%밖에 안 돼요. 네. 이런 기관을 교과서에서 소개를 한다면 거시경제학이나 화폐금융론이 아니고 국제금융론 시간에 가르쳐야죠. 중앙은행은. 갖고 있는 자산의 92%가 외화 자산인데 그러니까 환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느 정도 자본금은 있어야 된다. 손해가 나면 한국은행 네가 알아서 내부 유보로 알아서 처리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익이 나면 나눠 먹고 손해가 나면 내 돈으로만 메꾸고 그런 구조 하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본 비율이 악화되지 않는 최소의 비율은 뭐냐? 제가 열심히 계산해 가지고 알파는 29.7% 그러니까 법을 30%로 고쳐야 된다고 이걸 딱 들이밀었더니 그해 이제 법이 통과돼서 하는법에 내부 유보율이 30%로 이제 조정이 돼 가지고 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그걸 고치려고 그러는 움직임도 좀 있고 그런데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건 뭐 한국은행 입장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네. 회사를 차리면 부채와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집을 사든 땅을 사든 뭐 해가지고 자산을 만들어 두고 네. 1년쯤 있다 이익이 생기면 단기 순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고 배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을 하면 단기 순이익이 있었을 때에 비하면 대차 대조표 크기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죠. 그 대신에 뭐 부채 비율은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중앙은행은 단기 순이익을 배당하는 순간 그 배당은 전부밖에 안 가져가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나눠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정부 부채로 전환이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기업하고 중앙은행의 차이는 배당을 하면 일반 기업은 대차 대조표가 줄어드는데 중앙은행은 안 줄어들고 부채 비율만 올라간다. 거꾸로 또 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주주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증자를 하고 그 돈으로 은행에다 예금을 맡겨놔서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잖아요. 네. 중앙은행은 증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증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돈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증자를 하는데 그래 본들 한국은행이 이미 발행했던 화폐가 다시 한국은행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가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자본 잠식을 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증자를 통해 가지고는 증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국하고 이스라엘이 50년째 자본 잠식을 가만히 두는 이유가 방법이 없군요. 예. 이거는 니네들이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조선은행이 만주에서 잘못했던 것처럼 니들이 잘못해서 자본 잠식이 된 것 같기는 한데 해결책은 없다예요. 이러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은행이 사고치고 난 다음에 에이 조선은행 없애버릴까까지 고민했다가 가만히 봤더니 감자도 안 되고 증자도 안 되고 해서 이게 뭐 해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에이 50%만 감자하는 걸로 치고 그냥 넘어가자 하고 이렇게 됐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뭐 회계 뭐 저 장난 놓는 것 같은 얘기를 했는데 네. 중앙은행의 자본금은 이게 애매해가지고 의미가 없는 듯하지만 일단 자본 잠식이 되면 해결 방법이 없다. 괜히 찝찝하다. 예, 그대도 찝찝하다. 예, 그거 찝찝한들 뭐 별 예. 문제는 없지만 예, 하여튼 찝찝하다. 자본 잠식 당하면 중앙은행 그 저 직원들 급여에도 영향을 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대단히 현실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사실은 이 그거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죠. 그건 기획재정부 마음에 달려 있죠. 뭐. 야, 외환보역도 많이 늘었고 말이야. 대차 대조표에 이게 자산이 많이 늘었어. 그럼 보너스 나옵니까? 그거 안 나오죠. 근데 그런 대개는 얘기도 한번 이제 해드려야지 제가. 대개는 이제 한국은행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할 때 네, 공기업을 공격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네,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12걸개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공기업 공격할 때는 너희들 이렇게 부채가 많아 예, 이런 소리 하고 예, 예, 근데 맞습니다. 한국은행 공격하고 싶을 때는 예. 적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국감 요즘 뭐 국감 시즌 자본이 아니야? 잠식됐어? 네,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공격이긴 한데 뭐가- 예. 뭐가 법안이 음. 개정 법률안이 제출됐군요 보니까. 네, 그래서 금년에 코로나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뭐 세금 국민들한테 힘든 국민들한테 세금 더 내라고 할 수는 없으니
뭐 한국은행에 있는 내부 유보금을 좀 더 이제 재정 자금으로 쓰자 하는 안이 그 발의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조금 좀 성급한 것 같다. 뭐 하는 게 제 생각이라서 발의만 됐나 봐요. 보니까 통과는 안 되고. 예, 아직 통과는 안 됐고요. 예. 그래서 뭐 재미없는 회계 얘기를 잠깐 해봤고 네네.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조선은행의 그 자본 잠식은 해결책이 없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짜증이 났었다 하는 이야기고 더 중요한 문제. 네. 중앙은행의 그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도대체 어디까지 하고 말아야 하고 스톱을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선은행은 우쭈 뭐 현직 그 데라우치 수상이 우쭈쭈 해주니까 나가가지고 단독으로 차관을 제공하기도 하고 일본의 다른 특수은행들하고 신디케이트를 구성해서 대출하기도 하고 상업은행들하고 해외 투자 은행단을 구성해서 하기도 하고 중앙은행으로서 특수은행으로서 또는 뭐 상업은행으로서 뭐 여러 가지 나가서 돈을 막 뿌렸지 않습니까? 네. 이걸 지금에서 보면 잘못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잘못돼서 잘못된 거냐 원래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이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조선은행만 이랬던 것은 아니고요. 이때 잘 나가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중앙은행들도 그랬습니다. 1925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영국이 1925년 근본위 제도로 복귀하면서 이제 전 세계 금융 질서를 움직이는 거는 우리 넷이야. 우리 넷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 넷만 합의가 되면 다 잘 되는 거야.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영국이 우리가 승전국인데도 경제가 좀 어렵다.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 그러면 프랑스하고 미국이 금리를 좀 낮춰주지. 그러면 금이 영국으로 갈 거 아니야. 그리고 독일 너는 아무리 물건 잘 만들지만 수출 좀 그만해. 네가 수출하는 바람에 영국이 힘들잖아. 하는 이야기들을 이 네 사람이 정했어요. 지네들이 뭔데?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인류가 저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 금리를 약간 낮춰준 것이 주가 폭등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나는데 하나의 기폭제가 됩니다. 미 연준은 선의로서 세계 금융 질서를 부드럽게 돌아가게 한답시고 금리를 약간 낮춘 것이 과도한 주가 상승을 통한 대공황의 원인이 됐다면 연준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선의를 갖고 중앙은행이 해외에서 나간 거를 그러면 어떻게 컨트롤을 할 것이냐. 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조선은행이나 지금이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8년에 리만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때 연준이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하고 통화 수합을 맺었고 요번에 코로나19 때도 19 때도 그랬잖아요. 여기 파트너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입니다. 네네. 한국은행 잘했어. 칭찬 많이 들었고요. 연준도 그래 잘했어. 칭찬을 받았는데 반드시 다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공화당의 론 폴 의원이라든지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사람은 연준이 네가 뭔데 네가 나가서 인심 쓰고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외국 중앙은행이 돈을 못 갖게 되거나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거지? 하고 억압 아주 그냥 야단을 쳐가지고요. 2009년에 도드 프랭크법을 고칠 때 오케이 지금까지는 좋은데 연준이 앞으로 외국 중앙은행과 맺는 통화 수합은 의회에 보고를 해. 우리가 듣고 그걸 리젝트 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중단할 거야라는 거를 법에다 넣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통화 수합을 의결하는 FOMC 미팅 장면인데요. 요건 뭐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근데 미국의 상원이 이렇게 큰 소리 칠 것도 없는 게요. 1962년부터 71년까지 미 연준이 외국하고 통화 수합 맺어서 주고받은 돈을 보면은요. 연준이 거의 준 돈하고 받은 돈하고 비슷합니다. 연준이 일방적으로 남 도와주는 것만도 아니에요. 필요하면 자기네들도 끌어다 썼었어요. 네네. 예. 근데 마치 뭐 지금은 연준이 세계를 상대로 혼자서 무슨 베푸는 척. 베푸는 척 하고 있는데 실제로 1962년에 중앙은행 간 통화 수합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는 네. 미 연준이 일방적으로 구걸질 해가지고 돈 받아갔었습니다. 어느 나라한테 무슨 돈을 빌렸어요, 연준이? 그때는 이제 근본위 제도 브레튼 우즈 체제가 유지됐던 때였잖아요. 그때 그 미국의 위기가 찾아와요.
60년에 40대 대통령 케네디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뭐 여자 문제도 좀 있고 말이야. 가톨릭 신자고 말이야. 좀 불안해. 그런데 쿠바한테 군사적으로 혼내준다고 케네디가 들어갔다가 피그스만 침공을 했다가 실패하고 소련이 그래? 그럼 쿠바에다 우리 핵 미사일 갖다 놓게 하고 쿠바 위기가 시작되잖아요. 예. 전 세계가 야 미국 망한다 야 하고 달러화를 투매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미 연준이 외환 위기 때 한국 정부가 했던 것처럼 유럽에 가서 외평채를 발행합니다. 파운드화나 그땐 유로화는 없었으니까 뭐 프랑화 마르크화 표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려요. 돈을 빌려요. 근데 실패하거든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준이 가만히 있어봐. 그럼 채권 갖고는 안 되겠고 내가 한번 전화 갖고 해결해 볼게 하고 7개 G7이죠. 유럽 중앙은행하고 스위스까지 포함해서 전화를 합니다. 우리 통화 수합할까? 그러니까 오케이 해줘요. 미국 재무부가 하지 못했던 일을 연준이 한 거죠. 그 전에는 그럼 미국이 다른 나라 화폐로 부채를 빌렸나 봐요? 예. 근데 그게 안 팔려가지고 실패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영국 파운드화 부채를 빌리려고 하는 이유는 예. 파운드화로 갚아야 할 부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파운드화는 이제 근본위 제도였었으니까 파운드화에 해당하는 금을 갖고 오는 거죠 미국이. 그럼 부채를 빌릴 때는 금으로 빌려왔다고요? 금을 빌려와가지고 그걸로 야 미국 달러화는 안정돼 있으니까 그래 저 달러화 바꿔줄게 하고 이제 이렇게 그 돈 찾으러 온 사람한테 이제 주는 거죠. 그런 거였는데 금 빌리러 다녔다는 네네 거군요. 그러니까. 금을 빌리러 다닌 거죠. 미국에다 막 미국 못 믿겠으니까 금 내놔나 할 때 이제 다들 금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재무부가 실패한 건 연준이 성공을 시켰으니 미국 국민들이 연준을 좋게 보겠습니까? 나쁘게 보겠습니까? 대단해. 하니까 행정부가 약간 셈이 났어요. 네. 외환 정책은 정부 건데 연준이 갖고 가가지고 큰 소리치고 칭찬받아? 하고 그 당시에 노동부 장관하고 예산처 장관을 했던 조지 슐츠가 나중에 닉슨 때는 그랬었는데 나중에 레이건 때는 국무부 장관하고 비서실장까지 했죠. 금년 2월인가에 101세로 돌아가셨어요. 네.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파란 박스로 쳐 있잖아요. 그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어페어스 국제 통화 문제에 있어서는 연준이 재무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명령을 받게 돼 있다. 너는 결국 네가 잘한 게 아니고 재무부의 일을 도급을 받아서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연준 안에서도 통화정책국장,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보고하고 입안하는 악실 로드라는 사람이 당시 연준 의장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요. 국내 통화정책은 연준의 독립성이 있는데요. 국제 문제는 애매합니다. 연준이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당시 연준 의장이 그 보고를 듣고 책상을 빡 칩니다. 뭔 소리야. 내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달러화 시장을 안정시킨 게 내가 재무부 꼬봉이라서 한 거란 말이야. 그럼 너? 하고 악실로드하고는 매주 일요일마다 테니스를 치던 그 아주 가까운 후배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팍 해요. 이 사람이. 네. 이 사람인데 제가 뭐 굉장히 외국의 공직자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캐릭터를 제가 뭐 존경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사진까지 갖고 왔어요. 첫째 시간인가 방송할 때 이분 그 힘없이 존슨 대통령 옆에서 저 네, 목장 네, 네, 목장 예. 가가지고 혼났던. 리치당했던. 예, 이 사람이 외유내강형 인간입니다. 인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부드럽지만 강골이었는데 그 자기가 차관보로서 모시고 있던 존 스나이더 장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선가인데 장관님 이렇게 금리 정책에 연준에다가 자꾸 하시면 곤란합니다. 장관을 설득해서 51년 재무부 연준 그 화해 협정을 맺어서 앞으로 금리 정책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하는 양 기관 간 협정의 주역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연준 의장이 돼서 연준으로 와요. 네. 이 사람의 노력으로 전화 한 통으로 그 달러 위기를 해결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밑에 직원이 그런 보고를 하니까 핏대가 확 난 거야. 그건 아니지. 이건 내가 한 거고 통화 수합은 연준의 고유 업무인데 왜 그게 재무부에서 위임받은 사무야?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윌리엄 마틴이라는 사람이 연준 의장인데 예일대 영문과를 나와가지고요. 어디 의회나 어디 가서 기자들한테 나가면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선문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아주 옛날 시
이런 걸 사자성어 이런 걸 얘기를 써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말들이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중앙은행의 역할은 파티가 흥이 오르면 술병을 치우는 거다 하는 것도 이 사람이 얘기를 했고 네네. 그 왜 재무부하고 도와서 그렇게 뭐 지금 아내하고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듭니다. 옆집하고 아무리가 사이가 좋아도 울타리가 사라지면 나중에 싸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고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이거 프로스트의 유명한 시입니다 이게. 예, 프로스트의 시를 갖고 국회에 가가지고 답변하는데 이렇게 시를 읊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는데 네. 예일대 영문과 나왔거든요. 영문과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통화 수합에 대한 권한은 정부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확 핏대가 나와서 무슨 소리야? 달러화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통화 정책이다. 그래서 통화 정책 이거는 우리가 한다 해서 FOMC 미팅을 통해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하고 통화 수합 맺는 걸 이 FOMC 미팅에서 의결을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은행하고 연준이 통화 수합 맺는 게 그게 공개시장 조작입니까? 둘이서 그건 아니죠. 밀실에 들어가서 하는데 무슨 공개시장이야? 그렇죠? 통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연준 법규 실장이 의장님 그건 너무 앞서가는 해석인데 법규 실장으로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너 나가 해서 자르고 FOMC 의결을 통해 가지고 양국 간 통화 수합을 미 연준 통화 정책의 하나로 만들었어요. 윌리엄 마틴이. 마틴이 예. 이게 실효적 지배라는 겁니다. 이게 통화 수합이 외환 정책이냐 통화 정책이냐 애매할 때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뭐 목소리는 부드러운 사람이었으니까 저 무주공사는 선점자가 주인이다. 먼저 의결해버리면 그만이다 하고 통화 정책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지금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하고 맺은 게 통계시장 조작은 아니지.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2008년 10월 30일 새벽 6시 모습인데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한국은행이 몰래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서 연준하고 통화 수합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분 좋은 모습으로 두 분이 발표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당시 강만수 부총리가 또 셈이 났어요. 이거 내가 시켜서 한국은행이 한 거야? 하고 조지 슐츠가 한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 저 미국 갔을 때 그 저 재무장관하고 다 얘기가 돼서 밑에 있는 중앙은행 둘이서 한 거야. 한국은행이 되게 화가 나가지고 항의를 해가지고 며칠 뒤에 이제 그 장관이 사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사과됐어요. 예, 뭐 사과도 하고 그랬어요. 네.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지금 한국은행법에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쫙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발권, 근데, 수신, 대출, 발권, 공개 수신, 대출 시장. 여기서부터 네.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네. 여기서 통화 정책이 어디까지냐? 연필 주고 금 거봐라 그러면 금통위원들이 금을 못 긋습니다. 8절에 그 밖에 업무가 있고 그 밖에 업무도 이렇게 쭉 가면 맨 밑에 통계 자료의 수집과 작성은 통화 정책은 아닌 것 같아. 그죠? 근데 나머지를 보면은 여기 왜곡한 업무가 이거 통화 정책이야 아니야. 통화 정책이 아니라면 금통위가 의결을 못 하는 거고 통화 정책이라고 그러면 금통위가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강만수 장관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마틴 생각하고 의결해 버리십시다. 그 제안을 했었거든요. 안 하더라고요. 답답한데. 왜 그러냐면 한국은행법 28조에 보면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외환이 빠져요. 그래서 이거 왜곡한 정책은 금통위가 의결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우리는 마틴처럼 할 수가 없어 그랬는데 무슨 소리예요. 29조에 금통위는 그 밖에 한국은행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게 돼 있는데 이걸로 의결을 하십시다 했는데 그 뭐 의결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다른 정책과 달리 중앙은행과의 통화 수합은 통화 정책이 아니라고 지금 금통위원들이 보고 계세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난달에 8월 달에도 한국하고 터키 중앙은행들끼리 통화 수합 계약을 맺었는데 네. 터키는 우리는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은행에 물어봐라.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는데 우리는 한국은행이 우리는 터키하고 통화 수합 계약을 맺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나 기재부한테 물어보세요.
기재부는 담당. 한국, 터키 양 중앙은행을 시켜서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아, 그래도 문의처에 맨 그 상단에 한국은행이 있네요.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조선은행이 만주에 가서 사고 친 게 네. 조선은행 잘못이냐 정부의 잘못이냐 그 문제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되게 그리고 저 해외에 나가가지고 잘못해서 빵꾸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뭐 좋은 일만 있으니까 서로 자기 영역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이 일본은 그래서 어떻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유럽 중앙은행은 오케이 다른 중앙은행하고 맺는 통화 수합은 통화 정책이다 하고 의결로 정하고요. 영국이나 일본은 내 거냐 네 거냐를 굉장히 정확하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영국도 그렇고 일본이 이렇게 돼요. 2012년에 그 G7 국가들하고 통화 수합 맺은 거는 맨 밑에 빨간 줄 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다음번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하고 통화 정책인 거를 분명히 하고요. 오른쪽 그 재무부 장관들끼리 치앙마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끼리 통화 수합 맺는 거는 그거는 정부가 시켜서 한 일이다. 그래서 여기 시작할 때 일본국 재무 대신의 대리인으로서 일본은행이 이런 일을 한다 하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1925년 조선은행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시작한 일이고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책임 하는 소재. 것이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분명히 그걸 나누고 있고 네. 한국은행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를 제가 2008년에 그렇게 내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 통화 정책의 바운더리가 어디고 유사시 잘못됐을 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반은 파란 거는 바다고 하얀 건 육지네 이렇게 보고 있지만요. 네. 바다 숫자가 현장에 보면. 가면 음. 갯벌이라는 기기묘묘한 존재가 있습니다. 갯벌이 누구 땅일 거냐 이거를 정확하게 나누지 않으면 갯벌에서 사고 났을 때 이거 땅이라고 그러면 안행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바다라 그러면 해수부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 갯벌은 그냥 갯벌이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갯벌이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고 육지가 시작되는 곳이라서 통화 정책을 하는 한국은행하고 재정 정책을 펴는 기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틴 의장이 네.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고 한 이야기는 네. 지금도 유효한 이야기다. 조선은행은 1925년에 그걸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인지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만주에 가서 돈을 펑펑 쓰다가 박살이 나고 자본 잠식을 당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말씀이군요. 그 네. 한국의 그 현대 한국이 알아두어야 될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네,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립니다. 생각하세요? 이게 통화 정책 쪽인 것 같아요? 아니면 외환 정책인 것 같아요? 저는 통화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 예. 통화 수합이 예. 통화 정책. 달러로 주고받고 하는 건데. 예. 그럼 원화가 가잖아요, 그죠? 원화로 무엇을 했는지는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미 통화량이 이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통화 정 정책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근데 통상 그거 하게 되는 동기는 외환 시장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죠. 뭐 그렇기는 하죠. 예. 네, 근데 지금 기억에도 2008년도 그 통화 수합 한미 통화 수합 한 그 시점부터 이제 자산 시장이 회복이 됐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예. 그때 이제 현업에 있을 맞습니다. 때라서 예. 막 채권도 사고 막 그럴 때라서 네. 새벽에 나오는데 그 보도가 되더라고요. 예. 그 누구였죠? 그 한국은행에 이성태 총재님하고 이광주 이사. 이광주 이사.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이렇게 증권가에는 뭐라 하냐면 강만수의 통화 수합이다. 예.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보도 예. 이게 보도 자료가 이제 그건데 그때 워낙 이제 그때는 강만수 장관이 힘이 좋을 때라서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런 속사정이 있는 거군요. 네. 그게 1925년대까지 올라가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영역을 잘 나눠야 된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네. 예. 한국은행 내에서는 저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군요.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다니까요. 뭐 이게 그럴 수 있죠. 책임의 문제가 따르거든요. 국민이 보기엔 예. 갯벌에서 사고가 났으면 예. 해수부가 출동하든 예. 안행부가 출동하든 예.
평소에 니들이 알아서 그거 했어야지. 지금 뭐 이러고 있으면 예. 둘 다 바보들이지. 예. 글쎄요, 저는 개뻘이라 뭐 이러고 이제 있으면 만조시에는 해수부고 간조시에는 행안부야, 안행부야. 그냥 개뻘로 몇 시에 나온 거야 지금? 아니 개뻘보로 사고가 나고 만들까? 난 다음에 사고 나오고 난 다음에 서로 저기 영역 다툼을 하면 안 되니까 네. 네. 평소에 이제 이게 잘 해둬야 된다. 네. 이게 조선은행이 그걸 못 해가지고 나중에 뭐 돈 잃고 뺨 맞고 뭐 이러는 꼴이 당했다 하는 네. 거죠. 뭐. 예. 확실한 영역, 그리고 확실한 펜스가 네. 좋은 이웃을 낳는다. 그런 이슈가 뭐 있다. 좋을 예. 수는 있겠네요. 이슈가 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네. 기왕 어려운 얘기 해주셨으니까 예.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의 그 환율 평가에 따라서 이익이 나기도 하고 네. 손해가 나기도 하는데 예. 이익이 나면 이익 난 거의 몇 %는 정부가 예산으로 네. 가져가고 그렇죠. 사실상- 70%를 가져가고 30%를 사실상 캐슈가 더 들어온 건 아니고 장부상의 이익일 뿐인데 예. 그 말은 발권력을 동원해서 그냥 돈을 찍어서 넘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예. 그리고 나고 손실이 나면 네. 그거를 메꿔놓는 거는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또 장부상으로 메꿔놓거나 내부 유보로 뭐 했던 걸 장부상에 있는 하던가. 걸로 네, 녹여놓는 거죠. 그러고 보면 계속 줄어드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익은 반을 나누고 손실은 내가 메꾸면 예. 이익 손실의 환율은 반반일 텐데 네, 네. 계속 그러면 점점 줄어드는 게 예. 그 운명이냐? 그래서 운명인가를 계산해 가지고 네, 아까 얘기했던 29.7%를 맞추면 네. 뭐 늘지도 줄지도 않고 그 비율을 지속 계속 간다. 가능하다. 그게 왜 지속 가능하죠? 영원히 예. 되면 점점 줄어드는 건데 구멍이 뚫렸는데. 왜냐하면 네, 그 이익이 나는 확률하고요. 저기 마이너스 그 손해가 나는 거를 보면 그게 50대 50이 아니거든요. 이익이 나는 해가 좀 많죠. 손해가 나는 외환 경우는- 보유액이 점점 예, 늘어나니까. 예. 그리고 환율도 조금씩 올라가는 현상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아마 한 6대 7, 6대 4 정도로 이익이 나는 해가 더 많죠. 근데 그게 한국은행이 잘하면 네.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렇진 않나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는 거를 헐었었다. 너무 풀었다. 음. 그냥 끝까지 꽉 킵하고 있었으면 네. 국가 부도까지는 안 나가갔는데 그게 잘못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죠. 오늘 교훈은 네. 정확하게 경계를 잘 나누는 게 일하기도 편하고 문제가 없다는 거 정도로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공식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차현진 작가님이라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공식 29.7. 야, 중요한 수치입니다. 차현진 국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차현진 작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TV 꼭 구독해주세요.